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주간 야구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 12 대회가 한창인데 네. 어제 우리가 슈퍼라운드 게임에서 미국에게 승리했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 우리 대표팀이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미국전에서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는 이번 대회 우리나라 슈퍼라운드 첫 승이자 또 대회 4연승이었는데요. 예. 이로써 2020년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서 대만, 호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경우에 본선 진출권, 올림픽의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데요. 대만, 호주가 이날 각각 멕시코, 일본한테 패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예. 대만, 호주는 예선에서 1위를 못했기 때문에 1패를 안고 네. 경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1패를 했기 때문에 2패가 되는 거고. 예. 우리는 예선 1위로 통과해서 1승을 안고 그렇죠. 1승을 해서 2승이 되는 거고. 예. 상당히 유리해졌네요. 예, 상당히 유리해졌는데요. 지금 예선전에서 각각 1위 했던 팀들이 다 3전 전승입니다. 우리나라를 예. 포함해서 일본, 예. 멕시코가 3전 전승이라서 결승은 두 팀이 가잖아요. 예. 근데 세 팀이 공동 1위예요, 지금. 그래서 그 셋 중에 한 팀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팀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대회 우리가 우승했으니까. 예. 김경문 감독으로서는 또 한 번 우승을 노릴 텐데요. 네. 일본이 가장 숙적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일본이 가장 또 세기도 하고요. 지금 대회 운영상 약간 그 텃세가 느껴지는 그런 운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심이 하나 나왔죠. 예, 맞습니다. 어제 그 3회 말에 나왔던 장면이었는데요. 예. 이정우 선수가 2루타를 치면서 김하성 선수가 홈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하성 선수가 그 손으로 홈플레이트를 찍었고요. 그리고 포수가 태그를 하지 못했는데 예. 그 주심이 심판이 이제 아웃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비디오 판독 장면을 봤을 때도 분명히 이제 태그가 되지 않았고 홈을 찍었는데도 이게 번복이 안 됐고요. 그대로 이제 아웃이 돼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뭐 주심은 포수 뒤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못 네. 봤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비디오 판독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태그가 예, 안 됐다는 예. 게. 근데 어떻게 거기서 아웃을 인정했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지금 야구 팬들도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이 뭐 지금 주심은 시마타 데스야 주심이라고 일본 주심인데 사실 뭐 한국과 미국전에 일본 주심이 뭐 배정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 심판만 아니면 되니까요. 예. 근데 비디오 판독관이 미국인이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최 측의 요청 때문에 그 글이 내려져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제가 그 글을 내리기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어제 우리 경기에 비디오 판독하는 판독심 그러니까 리플레이 엄파이어가 미국 심판인 제프 메시아스였습니다. 이 심판은 트리플 A 심판까지 했었고 대학리그에서 또 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전인데 미국 그 심판이 그 비디오 판독심으로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예. 이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하네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항의를 하고 약간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주최 측에서 이 심판진들의 어떤 그 배정 문제 이런 것들은 외부 공개는 안 된다. 그냥 미디어에만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의혹 글들을 올렸을 때 좀 내려달라 이렇게 좀 주최 측에서 요청을 하는 등 약간 좀 석연치 않은 이런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오심은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네네. 큰 점수 차로. 예. 미국이 그 강력한 타선을 자랑하는 팀인데 네. 우리 투수진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틀어막았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좀 많이 흔들렸어요. 어제는 피안타 10개를 허용했고 또 홈런도 하나 허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현종 선수가 컨디션이 나빠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양현종은 양현종이었습니다. 그 타선이 분명 우리나라보다 좀 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잘 막아내면서 5대1 승리를 거뒀고요. 김재환 선수의 3런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또 결정적이었고요. 이정우 선수가
엄청난 또 활약을 했습니다. 예. 이정우 선수가 지금 이번 대회에서 5할 3푼이 넘는 그런 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경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대만전인데요. 이 대만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만전을 이기게 된다면 더 이제 결승으로 가는 거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 올림픽 본선에 출전하는 이런 이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긴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김광현 선수의 소속팀인 SK의 저지를 입고 왔는데 김광현 선수 뭐 지금 최근에 많은 스카우트들이 김광현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이 대회 장소를 찾을 정도로 요즘 잘하고 있기 때문에 MLB 가나요? 많이 관심을 받고 있죠. 예. 스카우터들이 많이 와서 봅니다. SK에서 놔줘야 되잖아요, 가려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많이 와서 본다라는 거 그리고 예. 일단 오퍼가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좋은 거죠. 김광현 선수도 그 친구인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에서 저렇게 활약하는 거 보면 네. 욕심이 당연히 나겠죠. 나겠죠. 예. 예, 오늘 김광현 선수의 활약 기대해보고. 그런데 대만도 에이스가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만에서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인 우완 투수 창희 선수가 나옵니다. 지난 6일에 베네수엘라와의 그 예선 라운드, B조 예선 라운드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와 아주 멋진 또 대결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대만도 지금 2패로 몰려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대만도 아주 오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경기장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말입니까? 예, 오늘 대만전 바로 일본 지바에 있는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이 경기장이 오늘 경기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이 구장에서 경기를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없는 예. 선수들이 많고요. 또 바다에 가까운 구장이에요. 바다 하면 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타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것 때문에 김경문 감독 그리고 이정우 선수도 많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김경문 감독도 바람이 많이 불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비할 때 이제 타구 낙구 지점을 잡을 때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경기장의 펜스도 약간 좀 특이합니다. 예. 일반 경기장과 다르게 외야 담장이 군데군데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일반 담장에 공이 맞으면 공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철조망이면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일부가 철조망이기 때문에 또 철조망이 아닌 경우에는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선수들 수비할 때 수비 집중력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7시부터 경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경기.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 오늘 경기 이기고 멕시코전만 이긴다면은 네. 뭐 결승전에는 충분히 네.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 3위가 돼서 3, 4위전에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만한테 져서 4위가 된다. 최악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못 나갑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야구 소식 여기까지 듣죠. 조인성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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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딱 임기 절반 2년 반을 보냈습니다. 2년 반 평가 세 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준석 최고부터 들어보죠. 제 생각엔 무난하게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왜 그래요?
그래요. 그래. 용어를 사용하는 건 잘 보세요. 무난하게 왔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 사실 원래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자연 감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듯이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난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한번 폭삭 이제 지지율이 내려나는 경험이 있었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광우병 때문에 폭삭 내려앉고 시작했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뭐 국가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발생하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무엇보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 감쇄하는 정도로 대통령께서 처음에 당선되실 때 지지율 정도로 수렴해 나가는 것은 그저 뭐 제 생각에 아니. 무난하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지지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그냥 이준석 최고가 평가하기 2년 반 동안 그래요. 있는 그대로게 합시다. 뭐 야당 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 특히 협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 예. 아까 제가 지지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예. 지지율이 초반에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던 시기에 여야 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굉장히 당청이 고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야당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좀 유화시키는 제스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안타까운 게 조국 수호 전쟁 국면에서 너무 감정 대립이 격화됐었고 그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어제 이제 기소장으로 공소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빨리 좀 이런 어떤 정쟁의 모드 아니면은 총력전의 모드를 벗어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박신 변호사. 저는 한 3가지 정도 많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뭐 안전한 나라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 뭐 시스템이라든지 검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좀 좋았던 부분은 평화나 이런 부분들을 눈을 좀 뜨게 해줬던 부분. 아직까지 뭐 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면 뭐 지금까지도 뭐 무난했지만 지금 무난했다 표현하는데 잘 됐지만 그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 부분을 만약 한다면 어느 역대 정권보다 아주 큰 성과를 내는 정권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마 걸림돌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강성범 씨. 이게 저 별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크게 번질 만한 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잘 막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가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기업들이 어떤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확실히 세금은 늘어난 것 같고 수입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투명한 나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욕은 따로 먹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칼끝을 마음대로 들이댈 수 있는 이런 나라 분위기 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정권에서 하고 싶은 말 못했어요? 네? 했는데 방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SBS를 아직도 못합니다. 피해를 봤다. 피해는 아니죠 뭐. 살림자들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때부터 꺾여갖고 예. 계속 근근히 버텨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준석 최고가 협치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주말에 대통령 관저에서 5당 대표와 만남을 대통령이 가졌고 그리고 뭐 여야 상설협의체 부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에 국민과의 대화도 열릴 예정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5당 대표 회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뭐 참 물꼬를 트는 모임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었고 특히 5당 대표 회담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야권을 대표해가지고는 황교안 대표 혼자 참석한 것 같은 모양새. 왜냐하면 뭐 저희 당이긴 하지만은 손학규 대표께서 요즘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구도화에서는 여야 간에 막힌 부분을 풀어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설전이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언뜻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그 협상에 계속 주체로서 하나로서 참여해야 될 텐데 그 첫 모임에서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첫 모임에서 느꼈을 인상이라는 거는 갔더니 1대4로 날 공격하네?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보면 그 역할이라는 것이 뭐 손학규 대표가 인생 선배라고 찍어 누르고 정치 선배로서 충고한데 이런 모드로 나오고 거기다 갑자기 정동영 대표가 또 언론인을 변신해가지고 그걸 또다시 기자로서 취재해서 온 동네에 이제 홍보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 선배로서 했다는 얘기는 갖다 나와가지고 한 얘기죠. 그 앞에서 내가 인생 선배인데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타이르듯이 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손학규 대표께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세팅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약간 회담에서 드러났던 안타까운 지점이고 대통령께서 19일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원하는 것은 이제 후반기 국정을 시작하는 그런 아마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과 대화하면서 대통령님 우리 살기 힘들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단순히 민심 청취의 기능 아니면 소통하는 이미지 형성 뭐 이런 것으로는 자금의 어쨌든 경제적 그 고난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얘기 나와갖고 다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질문도 정해져 있지 않고 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되게 예. 긍정적으로 보일 거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권이나 있으니까 국민과 직접 소통해서 얘기 듣는 거 중요한 이거 거겠죠. 이동영 작가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좀 왜 웃어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바로 이거를 하는데 저는 이동영 이야기를 듣고 그걸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그 시점이 비슷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부라든지 이 최고 높은 대통령이 많은 국민하고 소통하고 얘기 듣는 거. 좋죠. 예. 질문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꼭 예.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이준석 최고랑 제가 뭐 라디오 나기 토론장에 가면 제가 늘 박근혜 정권 문제점을 그걸 지적했어요. 네. 그렇죠. 왜 만나지 않느냐 국민과 왜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아까 오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은 황교안 대표는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오당 대표하고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1대1 용서회담. 당연히 이번에 조문에 대한 담례 차원이기 예. 때문에 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 전국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교섭단체 간에 굉장히 지금 첨예한 대립인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정치 선배로서 조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리고 뭐 구체적인 지적도 아니고 뭐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갑자기 강성범 PD가 저한테 이런 정치 담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방송 선배들 방송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제가 뭐 감흥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그냥. 방송은 당신도 잘하니까. 방송 잘해. 박지훈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입각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거절했거든요. 이게 뭐 고 정두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많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김성식 의원이나 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한테도 많은 요청을 했다는데 결국은 이게 인사풀이 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진영으로 가고 싶지 않고 글로 가고 싶지 않다고 고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탕평이 안 된 거고 협치가 안 된 거지. 실제로 정권 초기부터 아니면 초기 조금 지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시도를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한국 정치 문화상 좀 힘들지 않겠나요?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진영에 있는데 저 진영 가서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박지훈 변호사를 지금 영입하자고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하면은 받을 거예요? 갑자기 바른미래당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지도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 세력을 뛰어넘어서 다닐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종훈 의원이라든지 김성식 의원 개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넌지시 보기에는 안 받을 줄 알고 던진 제안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정치권의 인지상정이라서 저는 뭐 나쁘게만은 보지 않지만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께서 초기에는 좀 뭐 개혁한다면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지지율 떨어지고 좀 레임덕이 오니까 대연정 제안하시고 했을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졌던 의도와는 다르게 야당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준석 최고한테 입각 제의하면 거절해요? 혹시나 저는 무슨 자리인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보겠습니다. 과학 같은데 하면 안 됩니까? 능력을 발휘할 때 있으면 가서 해줘야죠. 정치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야지 그러면. 제가 YTN에서 이동영 씨 자리 대신하라고 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딴 얘를 자꾸 들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질문 조율 없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봅시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어색했어요. 질문 다 정해져 있고 답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뭔가 각본대로 간다는 질문 못하게 할 때문에.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한 질문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본을 안 두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대통령님 만나서 너무 좋아해요. 아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진짜 온화하게 생기셨네요.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집권 2년 반을 돌아서는 이벤트로는 국민들이 지금 약간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갈의 장이 되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조금 더 논쟁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질문자가 대통령이 답변했다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저는 것도 그래서 뭐 필요하잖아요. 형식이 예. 이번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도 좋지만은 뭐 중견 언론인과의 뭐 자담이라든지 이런 한번 것들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KBS 에서. 형식이 오히려 뭐 주제를 좀 좁힐 수도 있고 현안을 다룰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이제 당에서도 이런 이벤트 가끔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아는 민원성 얘기하는 분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어제 땅을 사기당했는데 이거 대통령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나와요 100% 그렇게 진짜 무형식으로 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이 형식 고민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그냥 무작위로 한다는 자체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요. 어우 재밌겠어. 예. 자, 3부 순서 마무리하고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4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 이야기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알려졌습니다. 통합 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은 아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인데 권성동 의원 말처럼 원유철 의원과 유승민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느냐. 또 한쪽에서는 유승민 의원 쪽에서 원해서 원유철 의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가 진실입니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친박인데. 그냥 이게 이 드러났던 사건들이 열거하자면은 원유철 유승민조가 원래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원유철 정책의장이었거든요. 예. 영남 수도권 조합하다 그렇게 갔는데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때 배신자 파문 때문에 예. 이제 쫓겨난 뒤에 예. 사실상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기엔 친박에 회유당했다 보는 거죠. 원유철 의원이. 왜냐하면 러닝메이트인데 그분이 원내대표를 승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원내수석부 대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원진 대표랑 아마 공을 맞췄을 텐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조원진 대표 쪽이랑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유승민 의원이랑 있다고 하기에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좀 변화무쌍한 행보를 좀 보여주셨던 분 아니냐.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검찰에 수사받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중량감으로서야 당연히 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지만은 다만 보수 통합의 기치를 들기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그건 다 친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숙 최고가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나중에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통합 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 주장처럼 어쩌면 불출마 선언도 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불을 쏴질 수 있는 몸을 이렇게 불을 쏴를 수 있는 뭐 어디다가 불을 질러요. 김무성 의원이 어떨까. 그 얘기가 저는 훨씬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보수 대통합 빅텐트를 불사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담당 PD가 넘어졌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있네요.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빅텐트를 불사르는 불사를 만들 말이 잘못 나왔군요. 김무성 의원이 아마 우리 옥새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옥새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어떤 갚아야 될 뭐 빚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둘이가 뭐 원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번 판에서 제가 굳이 언급하자면 김무성 대표, 윤상현 의원 그 외에도 보면 뭐 다른 분들이 보수 대통합에 굉장히 적극적인 인사들을 보면요. 비박 친박 양 진영에서 결국엔 서로 이제 좀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좀 지목하고 있는 인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한국당에서도 내에서도 지금 딜레마가 있다고 하는 것이 총선을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인식도 자리함과 동시에 반대로 어느 정당이나 총선 앞두고는 물갈이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장단이 동시에 출 수 있는 장단이냐. 하나는 느린 비트고 하나는 빠른 비트인데 두 개 동시에 할 수가 없지 않냐라는 게 인적 쇄신을 하면서 통합한다? 약간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의 전면적인 등장이라는 거는 대중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비박 쪽에 어쨌든 인적 청산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 면제 분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정치적 고려를 다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무성 대표가 또 성격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원희룡 지사랑 남경필 지사가 지방선거 출마할 때 출마를 좀 강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업어줬잖아요. 아니 그거 이전에 음식점에서 이제 보는 자리였는데 뭐 남경필 지사랑 원희룡 지사가 저희가 이래서 나가기 싫고 뭐 저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잠만 말고 나가 그냥 끝이에요. 약간 느낌이 좀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보면 권성동 의원이 이제 김무성 대표를 사실상 그런 쪽으로 추천한 이유는 예. 어떻게든 해라라는 의미로 추천하는 것이지 김무성 대표의 뭐 협상력이 뭐 이렇게 뭐 발휘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김무성 의원을 추천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역시 권성동 의원이 그 일자리 소개에는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웃겼다. 풍작이 그래요. 이거 웃겼다 이거.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문자가 공개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자로 친박 비박의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럼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예. 유승민 의원 측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조금 있었던 것이 처음에 비공개 전화통화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화통화를 공개하질 않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국민 경선을 제안했다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데 사실 유승민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부인했고 예. 이게 사실 원래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어떤 그 합의산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 성사되기 어려운 판인데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서로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이 예. 바람직하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걸 어떤 분들은 황 대표의 정치적 미숙함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은 또 반대 입장에서는 애초에 좀 판을 깨려고 자꾸 이제 이런 그것이 유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 반대로 뭐 정치적 미숙함이나 판을 깨러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서도 좀 비난 여론이 있고 보수 언론에서도 황 대표를 비난할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위기의 남자인데 이 프레임을 깨서 통합에 조금 프레임을 옮겨가자 통합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화통화 비공개였는데 공개로 하고 뭐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사실 뭐 리더십의 그럴 수는 상처를 있겠죠. 근데 받았으니까. 리더십의 상처 입은 리더십에 뭔가 점수를 다시 득점하려면은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통합을 꺼낸다는 거 이상으로 통합을 성사시키는 것도 득점이거든요. 저희가 바른미래당을 만들어 보면서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 이렇게 막 어떻게든 차를 뭉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뭉쳐지는 때는 또 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최근에 느끼는 조급증이라는 거는 이분이 원내 의원도 아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1위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찬주 대장 영입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이 통합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세력이 통합을 한다는 게 껌 씹다가 과자 먹어봤어요? 안 되지. 못 먹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그 느낌이에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야, 또 그렇게 비유. 저주를 해요, 저주를. 껌하고 가자 정도인지 차이 나는지 몰라도 뭐 어쨌든 간에 시기상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 산술적으로 자유한국당이랑 뭐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세력이 합쳐가지고 예. 산술적으로 지지율 합산이 나오느냐? 저는 안 될 거라 봐요. 왜냐하면 명분도 약하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 서울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합쳐가지고 37%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면 합치는 이유가 뭐냐? 명분을 제쳐놓고라도 이기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합쳐서 37% 이런 뭐 할 이유가 없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이런 통합은 누가 찬성하겠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턱대고 합치면 좋을 거다. 이거야말로 그냥 그 정치를 관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일 수는 있겠으나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지역구 경선 뭐 예비이긴 하지만 예. 안 좋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수도권 쪽으로 해서 합쳐서 나올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보궐선거 하기 전에요. 예. 그 지상파 여론조사 할 때 막 8% 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27%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측정이 약간 묘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당층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지지율로 형성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새누리당 후보 한번 해보고 바른미래당 후보 한번 해봤지만은 유승민 의원의 그 대구의 지역구 결과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판단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방금 3당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3당 번호 달고 지역구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뭐 이준석 최고도 그렇고 네. 당연히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통합을 할 수 있지만 뭔가 100% 뭔가 확실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로 지나 37% 지나 지는 건 똑같은데 명분까지 잃는 건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보수가 완전히 탈바꿈할 정도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까 박지훈 변호사는 시간이 문제지 언젠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면 친박 비박의 갈등은 이 통합 국면에서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당장 뭐 김진태 이런 의원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동영 씨가 요즘 자꾸 이제 정치평론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았어. 좋아요. 진짜 예전에 저랑 같이 패널 할 때보다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돼가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 이동영 씨가 말한 지점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고민의 지점이니까 제가 이제 짚어보는 게 사실 이게 통합이라는 걸 아까 황 대표가 좀 두서없이 꺼낸 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이 오히려 저는 그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친박 비박 한번 화끈하게 싸우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 봐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 중에 개혁 보수로 나가기, 낡은 집 헐물고 새 집 세우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하나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앞으로 우리가 잘 삽시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탄핵 문제라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자유한국당 내 친박들이 무난하게 넘길 수 있겠느냐. 양진영은 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차라리 그걸 계속 하면 돼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이념이나 이런 거 계승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화당처럼? 아니, 우리 공화당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념이라는 건 박근혜 정부의 이념은 원래 보수보다 상당히 중도화된 이념이에요. 좌클릭에 오래 표현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선택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불거진 게 전두환 대통령이 최근에 골프장에서 영상 찍혔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해보시면 한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은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취재하려고 노력했던 게 박근혜 정부예요. 그러면은 그때 막 추징금 뭐 걷겠다 하고 이렇게 계속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인데 그럼 그걸 계승해서 이번에도 입장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반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민부론이나 이런 거 나온 거 이제 정당의 정책이라는 것 보면은 그 당시 좌클릭했던 박근혜 정부의 이념과는 다소 좀 달라요. 지금은 더 우클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지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모르겠고 이제 그야말로 탄핵에 대한 찬반에 대해 가지고는 더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이념적 좌표를 어떻게 그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짬뽕을 잡았다. 안 돼요. 이거 맨 오른쪽 그쪽을 잡으려면 이쪽을 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합할 거면 여기를 희생하더라도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의 강단이 있을까? 저는 그게 안 보여서. 오늘 강성범 씨가 도사가 돼가지고 황교안 대표한테 왼쪽으로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이요. 아니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중도를 보라고 하겠어요. 그럼 그거 왼쪽 보라는 거죠. 본인 오른쪽이 있으니까 왼쪽을 보라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거든요. 친박 의원이 뭐 제가 다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한 60-70%가 친박 같아요. 그러니까 태생이 친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초선도 그렇고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렵지 않나. 이념적 부분보다는 어떤 그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개파라고 표현하면 개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 목적이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대선에서 어쨌든 여권의 실정으로 야권이 우세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기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은 의석수가 다소 줄더라도 120석 전략으로 가서 영남과 친박을 끌어안는 선택을 할 것이요. 아니면 이번에 본인이 총선에서 지도력을 보여줘가지고 야권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는 생각이면은 과반 전략으로 가가지고 비박을 상당히 포용하고 중도를 포용하는 전략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정도의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어느 쪽이 옳다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런 정책 판단을 한다면은 전 이해가 가요, 보면은. 근데 지금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지금 자한당에 지금 딱 실상을 보여주는 게 그 김재원 의원이 그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좀 험한 말을 했잖아요. 뭐 2년 안에 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되게 절실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서 되게 힘있던 사람인데 그것도 다 공천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정도의 의원도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황 대표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게 참 저거 슬프다.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정국에서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는데 그 지지율 까먹은 거는 어떤 지도부의 계속된 헛발질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김재원 의원의 그런 막말도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통합이가 더 절실할 것 같고요. 문제는 나경원 대표도 이야기했고 장제원 의원도 얘기했는데 유승민만 합치는 게 아니다. 넘어서 안철수까지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유승민도 지금 못 넘고 있는데 어떻게 안철수까지 가느냐.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봤을 때. 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고지에 도전했죠. 예. 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안철수 대표와 이제 정치를 같이 하면서 당 같이 하면서 그 고지에 도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박지원 대표도 그 고지에 도전했고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도 만들어서 바른정당계도 같이 도전했고 이제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안 대표는 원래 제3지대를 강하게 얘기하던 분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뭐 괄목할 만한 변화. 제 생각에는 안 대표가 만족하려면은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철수 대표한테 일정한 역할을 주는 정도가 나오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다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예. 예. 재료는 많은데 조합이 안 돼. 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아직 총선 시기가 아직 약간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내년 정도 되면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지 않을까.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다 투표장에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을 지지하고 왼쪽을 지지하건 축제잖아요. 전 벌써부터 지금 막 들뜨고 막 월드컵보다 훨씬 기대가 되는데요. 저렇게 정치 그 선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그 개표하는 날은 제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잡아요. 저 천진난만한 웃음을 없애려면은 한번 선거에 내보내봐야 돼. 출마 한번 해보면. 출마 한번 시켜봐야 되냐 같습니다. 그건 진짜 이혼하고 하라고 할까요? 네.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당은 추진하죠. 실제로 이제 신당 추진단 저희가 꾸린 거는 각 당의 총선 기획단들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정치 세력으로서 신당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 통합 국면에서 신당 추진 분위기가 흩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저희 신당 추진하는 사람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가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변화가 갑자기 생기겠느냐라는 좀 회의론적인 입장이 많기 때문에 신당 추진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당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결국은 통합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있으면 흡수통합밖에 안 되니까 신당을 만들어서 당대당 통합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제처가 아니냐. 그런다고 몸값이 올라갈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을 가지고 민주당이라는 그 당시 제1야당과 합당하면서 그 당대당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이 되기 전 단계의 조직을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안철수라는 아주 그 당시에 전도 유명한 대선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합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중도라는 그 지형 자체를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당이 있고 없고가 저는 큰 상황은 아니라는 봅니다. 근데 변혁이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뭐 자한당이나 민주당 같이 뭐 다 포용하면 안 되고 정의당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내세우는 그 정책이 뭐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 파겠다 막 이런 거. 저희 같은 경우는 개혁보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보수의 지금 안보 정책,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안보도 보면은 전통적 안보관 경제 같은 경우 낙수 경제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중도화해서 가져가는 거고 아마 유승민 의원이 대선 주자로 가졌을 때 했던 정책적 지향 정도랑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무성 의원이 우파 어렵게 한 책임자들 내년 총선 쉬어야 한다. 이 친박을 겨냥했다고 봐도 되나요? 뭐 김무성 의원 자체가 비박이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요. 예. 굉장히 친박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파 어렵게 한 책임자들 이걸 친박으로 겨냥해서 말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래 보는데요. 그렇지 저는 않겠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 아무도 보면 안 된다. 그걸 명확하게 명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을 찍어서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죄 지은 사람 방송 그만둬라 이러면 아무도 반응 안 해요.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친박과 비박에도 보면은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져라. 아니 우리 방송 청취율 이렇게 나는 거 정치적 책임 누가 져라.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마 보면은 다 나 빼고 책임져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냥 정책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수사다. 네. 예. 예를 들어 이게 힘이 세지려면요.
나부터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나에 상응하는 저쪽에 있는 누군 이네도 그만둬라. 이러면은 게 힘이 실리죠. 본인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시동 거는 것 같아요. 한참 조용히 있다가 이제 선거가 되니까 김무성 의원의 또 마지막 불사르는 그런 식으로 불사지르는 죄송합니다. 불사르는이죠? 예, 불사지르는 불사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씩 해서 저는 큰 얘기로 이어질 것이다. 뭐 대권 도전을 한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지향점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비박 쪽, 뭐 중도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김무성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어떤 정치적 행동할 때 저는 그 의도가 뭐 다음 단계가 뭔지가 전 보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티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강진의 토굴에 들어간다면 난 욕심이 없네 이래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 수가. 걱정돼? 아니 나와보니까 말하다 보면 안 되면 손학규 대표 얘기한다. 아니 욕심 없이 들어갔다니 나와보니까 욕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드러나더라도 차라리 좀 명직하게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강진 덕은 욕심이 없으면 왜 들어갑니까? 그냥 집에서 사시지. 욕심 있으니까 들어가는 가만선 거지. 욕심 없으니까 정기연타 한다고 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치인한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 가능.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부분을 지적해 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통합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새우 말씀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